어머니, 시댁은 저한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제 심장을 내리친 듯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쾅 하고 울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정성과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죠. 수연이가 제 아들의 곁에 와준 이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주 정성껏 반찬을 해주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며 아이가 아플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심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에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하게 키운 손주 서준이의 엄마에게 저는 이제 그저 불편하고 짐이 되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은 정미숙입니다. 평생을 아내로 그리고 두 자식의 엄마로 살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난 세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용기를 내어봅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수연이를 제게 처음 소개하던 날, 저는 그 아이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단아하고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해서 아, 우리 민준이가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었죠. 특히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제가 아직 미역국 끓이는 게 서툴러서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그때는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애기들 힘들 때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그저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제게 더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줄은요. 그 아이가 말했던 부담이 단순히 도움이 아닌 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행복한 시작이라 믿었던 저희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어느덧 저를 숨 막히게 하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던 목소리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제가 다시 걸면 한숨부터 쉬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전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내가 그 아이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있는 건가? 수없이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운했지만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 각자 생활을 중시하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매주 정성껏 만든 잡채와 갈비찜, 나물을 반찬통에 가득 담아 들고 갔지만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머니, 저희 부부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미리 말씀 안 주시면 절대 집에 못 들어오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미리 연락을 하고 가도 아, 저녁 약속 있어서요. 문 앞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문자 한 줄로 저를 돌려세우던 그 냉정한 말투. 그 모든 것이 하나둘 쌓여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반찬 봉지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문이 열리고 제가 놓고 간 봉지가 슬며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이 집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보며 답답해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왜 저렇게까지 해? 그만하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헌신을 불편함으로 여기는 아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비참함과 외로움이 뒤섞여 쌓여만 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보낸다는 것이 제게 실수로 전송된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제게 전송된 그 문자 한 통.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반찬을 챙겨주던 그 모든 정이 그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그저 자식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저를 돈과 편의를 주는,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싶지는 않은 불편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차가운 철벽이 그 아이의 실수로 인해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고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애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방에서 나갔어?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는 제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도 그 톡을 봤을 텐데 정작 물어보는 건 엄마가 왜 나갔냐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톡의 내용에 대해,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차가운 본심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아들은 그저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 그 톡 못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수연이 실수였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수로 보낸 건 맞겠지. 하지만 그 말들은 실수가 아니잖아. 아들은 또다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무엇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진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에 서서 어정쩡한 침묵만 흘렀죠. 아들에게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진짜 실수였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사과인데 정작 마음은 없었어요. 그녀는 톡을 잘못 보낸 실수에 대해서만 사과했어요. 그 안에 담긴 시댁은 부담스럽다는 본심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마치 그 말들이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해는 마세요. 그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대화였어요. 어머님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그 말들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대화라니, 내 진심을 짓밟은 그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그래, 너도 바쁠 텐데. 그만 끊자.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제 마음속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억눌려 왔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이해해야 한다. 내가 좀 더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톡을 본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 아이는 저를 부모처럼 여기지도 않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과 육아를 제공하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차가운 철벽이 그 아이의 실수로 인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날 밤 남편과 며느리의 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봤어. 당신은 계속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에 그동안 모른 척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분노가 느껴지는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시댁은 부담스럽다고 말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담 주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말이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에게 돈과 도움만 기대했던 며느리에게 진정한 부담 없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행동으로 그 아이의 부담스러움을 완전히 없애줄 것입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보낸 톡 한 통을 통해 그 아이의 속마음을 모두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변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남편은 말없이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남편의 씁쓸함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저를 향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텅 빈 마음에 찾아온 것은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5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일까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수연이에요. 저 결혼할 여자요. 아들 민준이가 수줍게 저에게 수연이를 소개하던 날, 그녀는 참 예의 바르고 단아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제가 밥을 차려주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죠. 제 생일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겨와서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라며 예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참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하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는 딸이 없는 저에게 생긴 또 다른 딸이 될 것만 같았죠. 결혼 후에도 수연이는 살가웠습니다. 자주 전화가 왔고 반찬이 필요한지 묻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끓인 미역국을 좋아한다며 어머니, 제가 아직 미역국 끓이는 게 서툴러서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그때는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애기들 힘들 때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그저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제게 더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줄은요. 하트 이 결혼 초기 좋은 관계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제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던 목소리가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전화에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걸면 한숨부터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어머니, 전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내 아들 잘 살고 있는지, 며느리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 전화인데, 제게는 소중한 일상이었던 연락이 그 아이에게는 침범이었던 걸까요? 마음 한쪽이 서운했지만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 각자 생활을 중시하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매주 정성껏 만든 잡채와 갈비찜, 나물을 반찬통에 가득 담아 들고 갔지만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머니, 저희 부부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미리 말씀 안 주시면 절대 집에 못 들어오세요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미리 연락을 하고 가도 저녁 약속 있어서요. 문 앞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톡 한 줄로 저를 돌려 세우던 그 냉정한 말투. 그 모든 것이 하나둘 쌓여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반찬 봉지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문이 열리고 제가 놓고 간 봉지가 슬며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이 집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애써온 내 인생이 어디쯤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오면 저는 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죠. 할머니 하고 부르며 품에 안기는 서준이의 작은 체온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퇴근이 늦어진다며 어머니, 서준이 좀 놀이터에서 더 봐주세요라고 자주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에 손이 시렸고 한여름에 땡볕 아래서 놀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어린아이의 체력을 따라가려니 숨이 턱턱 막히곤 했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서준이랑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제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 그냥 너 퇴근할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집 출입은 조심해야죠.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의 집, 제 손주의 집인데 왜 저는 문 밖에서만 서성여야 하는 걸까? 제 모든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럼 서준이 데리고 우리 집에 있을게. 너 퇴근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데리러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그건 더 안 돼요. 시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정성껏 싸서 가져다 준 반찬도, 제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도, 아이를 돌보는 수고로움도 모두 그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었던 걸까요? 나는 그저 자식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내 존재 자체가 그 아이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행동은 저를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수연이 좀 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들은 늘 머리를 긁적이며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아들의 무심함만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제 마음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냉기가 저 혼자만의 기분 탓이 아닐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의심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남편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했지만 그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도 문 앞에 놓고 왔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연락 안 하면 집에 못 들어간대.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은 씁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그만하지 그래. 당신이 너무 애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서 끙끙 앓았던 모든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씁쓸한 표정만으로도 저의 마음이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보내는 생활비는 저희 노후 자금을 조금씩 깎아내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서준이 교육비나 생활비에라도 보태 쓰길 바랐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감사한데요. 혹시 그 돈으로 저희 대출을 일부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출금만 2억 원이 넘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요. 그 돈보단 차라리 그쪽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녀의 톡에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제가 주는 돈의 용도를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듯한 말투에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줬던 100만 원이 고작 쥐꼬리만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는데 그 아이는 나를 돈을 요구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던 걸까요? 그 의문은 저를 더 깊은 혼란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받은 톡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이요. 그 돈보단 그쪽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쪼개고 아끼며 보냈던 돈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빚을 갚는 데 쓰일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마음이 그 아이에게는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어? 제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은 없었어. 그냥 생활비보다 대출금이 더 도움이 될 거라더라. 남편은 말없이 물을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는 꾹 눌러왔던 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겨왔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비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분노가 느껴지는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하원 문제로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그녀는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비 100만 원보다는 대출 상환에 한 번에 보태주시면 저희 입장에선 훨씬 나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젠 생활비라는 이름도 지우고 제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그녀의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생각만 중요하신 거네요. 저희는 죽어라 일하면서도 매달 이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대화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100만 원 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네. 차라리 대출 갚아달라더라. 제 말을 들은 지은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만만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 지은이의 직설적인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퍼즐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슬펐고 동시에 제 안에서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더는 이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울려 확인해 보니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가 사진 한 장을 올렸더군요. 처음에는 서준이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캡처된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시댁은 키워준 부모가 아니니까 적당히 거리를 둬. 괜히 잘해주면 피곤하기만 해. 나도 딱 받을 것만 받으려고.
정은 주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하람이 서준이도 괜히 시댁 쪽하고 정 붙이면 나중에 더 불편해져. 지금부터 선 그어야 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친정엄마에게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것이었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반찬을 챙겨주던 그 모든 정이 그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었던 겁니다. 단톡방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도 남편도 저도 그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은 통할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단톡방을 눌러 나갔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저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며느리의 톡을 본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잖아요. 시댁은 부담스럽다고. 그래, 이제 진짜 부담 안 주려고요. 단 하나도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서운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했지요. 이젠 말로 설명하지 않기로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담 주지 않기로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동이체 해지였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꼬박꼬박 민준이 통장으로 빠져나가던 100만 원. 조용히 은행 앱을 열어 그 기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 말대로 생활비에나 쓰지 말고 제 이름으로 적금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써야겠다 싶었죠. 그 다음은 반찬이었습니다. 김장김치 꺼내놓고 멸치 볶아두고 소불고기 양념까지 해놨던 날이었는데 손이 멈추더군요. 뚜껑 닫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제 냉장고로 옮겨 넣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더는 안 설 거라고 마음먹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주 서준이 픽업.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준이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직접 오실 거예요. 전달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살짝 놀란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저는 놀이터에 가지 않았고 서준이도 더는 제 무릎 위에 앉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며느리에게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반찬은 못 하신 건가요? 냉장고가 횡해서요.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뭔가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싶어서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좀 너무 많이 했다 싶더라고. 아들이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람이 어린이집은 누가 데리러 가지? 수연이가 직접 데리러 가야지. 엄마가 가는 게 얘한테 더 좋다더라. 내 아내 말대로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들은 또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움직이는 아이들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어요. 요즘 애들이 왜 반찬 받으러 안 오냐? 제가 대답했죠. 이젠 내가 안 보내. 부담스럽다잖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말하고 있었어요. 잘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생활비는 혹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자 나가는 게 좀 많아서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너 그날 단톡방에 올라온 톡 봤잖아. 아들은 숨을 삼키듯 말이 끊겼어요.
봤어. 그 아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지. 시댁은 부담스러운 존재라며 정 주지 말고 받을 것만 받으라며. 그래서 나도 부담 안 주려고 다 끄는 거야. 이젠 너희도 편하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지만 모든 대답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서준이 하원 후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오느라 정신이 없나 보더군요. 가끔씩 우리 집 앞을 지나다 마주치면 얼굴빛이 어두워요. 어머니 바쁘시죠? 그 한마디 외엔 아무 말도 못해요. 반찬이 없으니 배달 음식이 늘었는지 재활용 박스가 집 앞에 매일 쌓여 있더군요. 어느 날엔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서준이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그때처럼 한 번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내가 반찬 해주는 거 부담스럽다며 나 너 부담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전 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해도 늦었고 다시 도와달라 말해도 소용없는 일.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으니까요. 정이라는 게 그래요.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아이가 말한 대로 철저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요. 아주 완벽하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늦은 오후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군요.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온 모양인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문을 열자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수연이는 어색한 듯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톡 진짜 실수였어요. 그런 말도 원래는 그냥 엄마랑 편하게 대화하다 나온 거라서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말이 제 귀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이라면 그런 말이 애초에 왜 나왔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어. 넌 그걸 모르고 이용했지. 내가 주는 반찬, 내가 봐주는 서준이, 내가 보내는 돈, 그 모든 게 내게는 그냥 편이었을 뿐이었잖아.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솔직히 시댁에 너무 치이고 힘들다고 느꼈어요. 근데 어머님 마음을 오해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정 없던 말투가 매달 오던 생활비가 끊기고 반찬이 오지 않고 아이 픽업도 끊기니 그제야 어머니가 아니라 수단을 잃은 듯 허둥대는 모습.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마음은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질 않더라. 난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반찬 해주고 애 봐주고 생활비 보내고 다 내 손으로 해줬어. 근데 넌 그걸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수연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땐 진짜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받기만 했는지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예전처럼 제 말에 수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과도 눈물도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으니까요. 수연이가 돌아간 뒤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 진짜 왜 저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데? 단톡방에 있었던 지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사람 잘못 본 거지 뭐. 지은이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제 좀 그만해. 그 집 도와주지 마. 더 해줘봤자 엄마만 병나. 이젠 엄마 인생만 살아. 충분히 해줬어. 진짜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켠에선 눈물이 났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그만해야겠구나.
다음 날 아들 민준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무겁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춤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 얘기 다 들었지? 미안해. 내가 더 먼저 나서서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늘 조용히 있었지. 너한테도 기대한 내가 바보였나 봐.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저를 찔렀죠. 아들은 그저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너희 부담 안 줄 거니까. 부담스럽다며? 그럼 이제 정말 부담 없이 살면 되겠네. 민준이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그 등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도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받은 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가족이야. 그 집은 엄마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나도 그럴 거야. 사람 봐가면서 줄 거야.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잘 살자. 엄마한테 내가 있으니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다 잃은 게 아니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 세상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알게 된 지금,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뒤, 제 마음은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던가. 모든 것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담이라는 차가운 단어와 함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상대방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은행 앱을 확인하려는 습관은 사라졌고, 일요일 아침이면 늘 반찬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던 손은 이제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찬이 있어야 할 냉장고 선반에는 제가 좋아하는 건강 주스나 과일,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이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문 앞에 반찬 봉지를 두러 가는 대신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거닐거나 근교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자 오히려 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물론 서준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말한 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보고 싶지 않아 하고 묻는 아들의 전화에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너희가 하람이 서준이랑 나 사이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며.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다.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이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친정집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미안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받은 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가족이야. 그 집은 엄마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어. 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나도 그럴 거야. 사람 봐가면서 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힘겨워하고 계실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당연하게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짜 부담 없음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행동은 저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반찬을 만들지도 누군가의 짐이 될까 두려워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곁에서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 냄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거실에선 된장국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보여주더군요. 말없이 바라보는 아들, 눈길조차 안 주는 며느리,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 하나 치우지 않은 나 자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68살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치욕과 서러움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누구에게 말해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말보다 며느리도 힘들었겠죠라는 말이 먼저 돌아오는 세상이라 더 조용히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끓여갔습니다.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밀려 있다길래 묵묵히 장바구니 챙겨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현관문을 열자 손주는 반갑게 할머니 하고 달려왔고 그 미소 하나에 피로가 사르르 녹았어요. 그런데 주방에 서 있던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어머님, 국은 안 끓여주셔도 돼요. 이게 집안의 냄새가 너무 배어서 좀. 말끝을 흐리며 웃더군요. 그 순간 뒤에서 신발 벗던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조차 없이 아이를 데려가 씻기러 갔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웠던 아이가 이젠 나를 그렇게도 대할 수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씻기던 손주의 웃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나 혼자 덩그러니 식탁 앞에 앉아있는 그 풍경.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국물 냄새 난다는 그 말이 설마 그렇게 깊게 박힐 줄 몰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 전에도 김치 담가다 주었더니 어머님 김치는 좀 많이 짜네요라며 씹던 김치를 물티슈로 닦아내더군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위해 해왔던 것들이 모두 패기치는 일이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하곤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열고 회의에 들어가더군요. 아이 돌보는 것도 나, 식탁 치우는 것도 나.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었죠. 엄마, 그냥 좀 참아. 요즘 애들 예민하니까. 그 한마디, 참아달라는 말이 왜 이토록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그날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깨진 김치통 하나를 닦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손주에게 밥을 떠줬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손은 냄새나. 나는 아빠가 해주는 밥 먹을래. 그 말에 내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무표정하게 밥만 뜨고 있었죠. 그래, 냄새나는 손으로 너희 키웠고 냄새나는 손으로 이 집 전세금도 댔고 냄새나는 손으로 널 안고 업었는데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은 그날 오후 손주는 색연필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 그려줄 거라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죠.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좋아해주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가 아들 품에 안겨 아빠,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라고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 옆에 다가가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자기,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끝. 거기엔 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할머니는 안 그렸어. 아이는 망설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냄새 나니까 여기 없지. 아들 품에 안긴 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었고 아들은 괜히 기침 한 번 하고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존재감이 아니라 거슬림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죠. 며느리는 뒤늦게 웃으며 아이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투조차 상투적이었고 내 감정 따윈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고 우리끼리 여행 가자고 했잖아. 어딘가 익숙한 어투였습니다. 분명 어른들끼리 주고받았을 말이겠죠. 아이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그 말이 그저 아이의 상상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지만 그날따라 며느리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을 열고 꺼내려 하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식사 드시고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도 괜찮거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나는 함께하지 말라는 말. 아들은 그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내가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봉투가 담긴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난 굳은 살이 유난히 쓰라렸고 어깨가 처지도록 외로웠어요. 차가운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에 불이 꺼진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삼켰던 말, 참았던 눈물, 그리고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가족들의 태도. 이제는 냄새나는 손보다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참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예의 있었고 웃음도 많았죠. 그때는 서로 조심조심 모난 말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줄였고 나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 냉장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가 꽉 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도와줄 겸 김치통도 꺼내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꺼냈죠. 그런데 직접 만든 멸치볶음, 장조림, 동치미통이 검은 비닐에 쌓여 이미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내가 담근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들인데요. 냉장고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 아, 그거 며칠 된 것 같아서 내가 버렸어. 엄마 서운해하지 마. 그 말 한마디,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 톡으로 사진 몇 장 보내려 했습니다. 손주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길래 예쁘게 찍어주면 액자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용자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야 바쁘니 그렇다 치고 며느리에게 보냈던 톡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톡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뭐 설정 잘못됐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아, 어머님 번호가 차단돼 있었네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엔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친구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할게요. 엄마,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시간 내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혼자 편의점에서 초 하나 꽂고 손주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며 생일 축하한다. 내 새끼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축하. 이 집에선 이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든 울든 서운하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지죠. 그게 더 무서운 일이더군요. 싫어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닌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무관심. 그건 누군가를 완전히 지워버릴 때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기에 소고기 없이 멸치 육수로 국물 내고 기름기 없는 미역만 가득 넣어 정성껏 만들었죠. 점심 무렵 식탁에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맑게 끓여봤어. 좀 싱거울 수도 있어.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어머님, 미역은 불려서 끓이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 질겨요. 그러곤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아들은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엔 인터넷 레시피대로 하는 게 편하긴 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요즘 애들 방식, 트렌드, 레시피. 나는 그 모든 기준에서 벗어난 옛날 사람이 된 거죠. 그날 저녁 손주가 다가와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맨날 가니 이상하대.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해는 늘 내가 참고 넘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나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아예 부엌 근처로 못 오게 하려는 듯.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지민이는 제가 먹일게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피곤하시죠? 겉으론 배려인 듯 하지만 그건 이 집안의 일에서 빠져주세요 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며느리가 집 안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위 먼지를 털어주려다 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습니다. 신음소리에 며느리가 오더니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다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난처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날 밤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는데 며느리 방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예능을 보는 소리. 그저 내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서 지워질 때 그건 멀어짐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것도 존중받아야 할 위치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면서도 모른 채 아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참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땐 제 무릎에 기대 잠들기를 좋아했고 편지를 쓰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우리 엄마라는 말이 꼭 들어 있었죠. 그랬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저를 볼 때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눈빛.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함께 보던 중 며느리가 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민이 좀 보고 있을게라며 아이 손을 잡았죠. 그런데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데려갈게. 지민이가 요즘 예민해서 엄마한테는 좀 낯가릴 수도 있어. 그 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낯을 가린다고요? 그 아이를 내가 몇 번이고 안고 업고 밤새 열이 나던 걸 안아 재웠던 건 나였는데요.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와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결국 그냥 있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들 인생의 짐이 된 걸까? 부담이 되었고, 눈치 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말없이 밀어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한 건 사랑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부담으로 기억하는구나. 며칠 전 손주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이전엔 항상 함께 갔던 행사였는데요. 나중에야 사진으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 속 가족석에 앉은 아들, 며느리, 손주의 모습. 그 사이에 빈자리 하나, 내가 앉을 수 있었던 자리였겠죠. 그걸 보며 이젠 나를 일부러 빼는구나 싶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저 감정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미움은 남는데 정작 그 자리를 지켰던 순간들은 사라지더군요. 아들은 이제 내게 미소도 인사도 눈길도 다 조심스럽게 덜어낸 사람처럼 구는 걸 보며 나는 점점 부모가 아닌 과거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죠. 어머님, 올해는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려고 해요. 지민이 감기도 있고 저도 좀 지쳐서요. 그 말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해 아들은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말 뒤에 가족의 의무도 정도 함께 묻혀버린 거죠. 그날 혼자 장을 봤습니다. 소고기 한 근, 밤 한 봉지, 대추 몇 알. 누가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조용한 집에서 정갈이 차린 상을 앞에 두고 나 혼자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우며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명절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었을까?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민이 사진 잘 봤어요. 가족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은 바 없었거든요. SNS를 찾아보니 기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거기에 달린 해시태그는 이랬습니다. 샵 우리끼리, 샵 가족 행복, 샵 쉼표 같은 시간. 나는 그 해시태그에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라는 말, 그 말이 이토록 노골적인 거절일 줄이야. 생일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전화벨도 메시지도 울리지 않았죠. 그저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생신이라면서요? 하며 건넨 조각 케이크 하나. 그걸 받아들고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한 가지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젠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할 존재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만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웃고 떠들고 나는 그걸 멀리서 듣기만 하는, 그들은 나를 향해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그저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더 서럽고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고 며느리는 작년에도 어머님 아니면 못해요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절인 배추며 고춧가루며 준비를 해뒀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올해는 김장 안 해요. 그냥 사 먹을 거예요. 힘들게 왜 하세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그래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 무김치라도 조금 담가 놓으려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따라오더니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좀 쉬세요. 괜히 또 엉망되면 제가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말,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 묻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부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나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 들었음에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아들이 이젠 며느리 눈치만 보며 나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물컵을 하나 덜 놨더니 어머님, 지민이 컵 안 챙기셨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도 제가 신경 써야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나 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도와주는 것도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닌 그저 꼬투리가 되는 일. 아들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이 나왔음에도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도 사과도 아닌 무표정한 침묵뿐이라는 걸 이젠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팔뚝엔 멍 자국 하나, 김치통 옮기다 부딪힌 자국이었죠. 그 멍보다 더 아픈 건 마음에 남은 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 지민이가 색종이와 가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병원 놀이해요. 할머니는 아픈 사람, 나는 의사. 작은 아이의 장난에 웃으며 할머니 어디가 아플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냄새나서 코가 아파요. 아이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눈동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 아이가 집 안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컸는지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납득되었죠. 몇 시간 뒤 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다 문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손 차가워.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손에 냄새가 있어서 씻고 해야 한대. 순간 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가 내 손을 피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더럽고 불쾌하다는 시선을 받고 자랐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주입시킨 어른들의 책임이겠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죠. 지민이가 요즘 말을 너무 잘하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기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말이 내게 얼마나 모욕적인 칼이 되어 꽂혔는지 그 아이는 알긴 알까요? 지민이는 나를 안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아이의 눈엔 엄마가 불편해하는 존재를 따라한 것뿐일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입에서는 나는 소음처럼 존재하는 사람이었으며 아들의 눈엔 그저 민감한 문제로 치부되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내 옆에서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 오면 기분 나빠져. 그래서 할머니 빨리 가야 해. 그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그래. 엄마 기분 나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이따 가야겠다. 말하면서도 내 입꼬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내가 우는 모습을 또 어른들 흉으로 돌릴까봐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라며 제 명의 통장을 깨서 보냈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이후로는 그 어떤 고마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돌잔치 비용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내가 준비한 건 작은 금목걸이와 봉투 한 장이었죠. 들고 가며 걱정했어요. 혹시 이걸 부담스러워할까?
그마저도 참견이라 할까봐. 그런데 며느리는 선물은 받으면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웃으며 엄마는 늘 든든하셔.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부담을 고정시키는 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생활비, 병원비, 아이 학원비까지 무리하지 않게 챙겨줬습니다. 아들 부부는 당연히 여긴 듯했고 나는 그게 기뻤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직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줘야만 유지되는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아무 일 없을 땐 내 소식엔 답도 하지 않는 그들. 최근엔 아들이 대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며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예금 1개를 더 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준 이후 며느리는 나를 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인정이나 존중은 따라오지 않았죠.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은요, 돈을 받았다고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야 진짜 감사한 건데 아들 부부는 그 마음은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새 돈을 주는 지갑이 되었고 감정을 주는 엄마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까지 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된장국 대신 멸치 다시 육수로 콩나물국을 끓이고 손주 좋아하는 불고기도 연하게 볶아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단번에 굳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저희 오늘 계획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으며 지민이 먹을 국 좀 끓여왔어. 금방 나갈게.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씁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에 냄비를 올려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 집,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으론 미리 연락 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보태준 집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서 사인할 때 아들 대신 도장 들고 갔던 것도 나였고 이 집이 내 손을 안 거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내 안의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에 손주는 신나서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어떤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위로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싱크대에 국을 부었습니다. 끓지도 않은 채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냄비에서 나는 국물을 전부 비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그 떨림을 멈추기 위해 그릇 하나, 수저 하나 천천히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뒤돌아 서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마디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젖은 발에 슬리퍼가 덜그럭거렸고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내 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은 기억은.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연락하지 않을 걸 알기에 시험 삼아 며칠만 그렇게 버텨보자 했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는 단 한 번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흐르고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닫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아들 가족이 놀러 간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펜션에서 며느리 친구 가족과 함께한 여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손주는 바비큐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나 없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진에는 내가 생전에 입혀줬던 아이 옷, 내가 사줬던 백팩까지 있었는데 그걸 든 채 내게는 단 한마디 연락도 하지 않은 아들. 몇 주 후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큰 건 아니었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엔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 아들, 엄마 이번에 병원에 좀 가야 해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미팅 중이라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차트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워. 수술 끝나고 병실 침대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택배 상자. 며느리 이름으로 온 정육 세트였습니다. 그 박스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도리는 했다는 듯, 마치 의무는 채웠다는 듯 그 짧은 문장이 내 감정을 더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던 어느 날 정육 세트 옆에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내가 담가뒀던 열무김치, 동치미, 그리고 손주 주려고 삶아뒀던 메추리알 반찬이 모두 검은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 냄새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집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든 음식이라는 이유로 버릴 이유가 되었던 거겠죠. 나는 그날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지인이었고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들 속에서 그 친구는 아들의 여행 이야기, 며느리의 감사 편지, 손주가 보내온 동영상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웃는 척, 고개 끄덕이는 척 했지만 속에서는 시큼한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 나이 되면 마음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 마음조차 인정받고 싶고 작은 관심이라도 고마움으로 돌아오길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날 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비어있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 눈가에 깊은 주름,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해 살아온 증거라고 여겼던 그 흔적들이 이젠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나는 편견이었고 아들에게는 나는 외면해야 할 감정이었으며 손주에게는 나는 불편한 존재로 남은 것이죠. 이따금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책이며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강 이야기, 며느리와 나누고 싶었던 간단한 요리법 하나까지도 이제는 입에 담기 전에 삼키는 연습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되었고 생각을 감추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싶어 작은 화장품 세트와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엔 건강 챙기고 우리 지민이 밝게 키워줘서 고맙다. 그 짧은 말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 현관 앞에 놓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관 앞에 놓고 갑니다. 고생 많죠. 밥은 꼭 챙겨 먹어요. 하지만 그날도 다음 날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로도 그 아이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말없이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시면 저 진짜 부담스러워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정당한 항해라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엄마한테 뭐 좀 잘못했니? 마트에서 그러는데 내가 괜한 짓 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그 말에 아들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떨어져 지내자.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피곤하고, 그냥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다 좋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손으로 지운 게 아니라 가슴에서 천천히 지워낸 겁니다. 며칠 후 현관문을 열었더니 내가 며느리에게 줬던 화장품 세트가 택배 박스에 다시 담긴 채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 안엔 아무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포장 박스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안엔 선물보다 더 많은 내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겨울 외투 한 벌, 며느리 생일에 입고 갔던 차분한 스웨터, 그리고 손주 돌잔치 때 입었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하나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옷들엔 따뜻한 추억보다 이젠 눈물 자국과 한숨이 더 깊게 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도 누구의 시어머니로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할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집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겠지. 그건 서운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야겠다고. 그들 탓도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 모든 감정을 내려놓자고. 다음 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잘 지내라. 그 후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가슴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끝내는 감정을 그제야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머니였고 도움이었고 투명인간이었지만 이젠 그 무엇도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비로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에게 택배 상자에 담겨 돌아온 선물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한 번만이라도 나도 내 마음을 말해보자.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그 아이가 받았죠. 무슨 일이야, 엄마? 그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움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저 귀찮은 전화에 응대하는 말투.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 또 왜 그래? 그래. 나 또 그러지. 나 또 울고 또 참았지. 근데 있잖아. 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손주 얼굴 보려고 수십 번 장 보러 다녔고 며느리 밥상에 김치 하나 안 빠지게 하려고 허리 꺾이며 담갔고 근데 너희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니?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그 집 전세금 누가 보탰는지 기억은 하니? 지민 돌잔치 때 너희 둘 다 망설이던 거 엄마가 돈 꺼내주지 않았으면 못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 손 냄새 난다고 하고 내 음식 못 먹겠다고 하고 내 존재가 불편하다고 하며 나는 뭘로 살아야 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한테 고마운 소리 듣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말 끝에 눈물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고 싶다. 그 어떤 정이라도 나 혼자 끌고 가는 거 이젠 못하겠어.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그들 가족의 대답이라는 걸 깨달았고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저리도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 끝에 찾아온 건 서운함도 억울함도 아닌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이영숙.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다정하게 불러본 밤이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기운이 빠져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덜덜 떨렸고 그 흔한 후에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참아왔던 걸까? 고마움? 미안함? 사랑? 아니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져 그 자체가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어딘가 공허한 구멍이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단절될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 침묵이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웬일로 오는 손님인가 싶어 나가보니 작은 쇼핑백 하나와 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쇼핑백엔 지민이가 그린 그림 한 장과 어설프게 써 내려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할머니, 웃어요. 그 밑엔 크게 그려진 하트와 가족 네 사람의 그림. 그중 한쪽에 작게 그려진 안경 쓴 여자 한 명. 눈물이 났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던 눈인데 그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한 줄. 미안해, 엄마. 이젠 조금씩 제대로 할게.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되돌리진 못했지만 내 안에 얼어붙은 감정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택배 상자. 이번엔 며느리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보온병,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삼계탕 한 그릇,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죠. 엄마,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몸 따뜻하게 하세요. 지민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가 그립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수없이 삼켜졌던 말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관 앞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민이가 문을 벌컥 열고 달려와 내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그림도 줄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 저리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하겠다는 것도 용서하겠다는 것도 아닌 그저 이제야 서로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도 이번엔 물티슈로 닦지는 말아줘요.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색하게 웃었고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이 집에 돌아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따끈한 국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예전처럼 엄마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지민이 제일 먼저 먹어야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 하고 말했죠. 그 웃음소리에 식탁 위 공기가 사르르 풀렸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말들, 서운했던 감정,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들까지도 그 짧은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힘들지 않게 할게요. 이젠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 말이 다시 날 묶는 말이 아닐까? 잠깐 숨이 멎었지만 곧이어 들린 며느리의 말이 내 마음을 덜컥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외롭게 했죠.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이젠 그냥 우리 솔직하게만 살자. 그게 제일 힘들더라. 그날 밤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우리 가족 그림에 할머니 더 크게 그릴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굳은 손을 잡고 있는 그 감촉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닿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용서와 기다림 끝에 오는 가장 단단한 연결이라는 걸요. 이젠 자주 웃습니다. 전처럼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끼를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젠 서먹함보단 조심스러움이 남아있고 그 조심스러움 안에 배려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지만 가끔 내게 뜬금없는 전화 하나 걸어 엄마 뭐해? 라고 묻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내 하루를 다 채우는 날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감정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아야만 했던 것도 숨겨야 했던 것도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요. 사랑은 말하고 듣고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꺼내세요. 참기만 하다 보면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더라고요.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